꽃가운 나이에 가시는 분이라서 어르신의 귀를 만져도 될지. 다시 참배를 하면서 보니까 윤석열! 윤석열! 쓰레기를 주면 깨끗하게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야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7월 17일 재헌절 맞아서 현장 행보에 나섰는데 윤 총장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묘비도 쓰다듬었고 5.18 관련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전에 윤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대 다닌 시절에 이 모의 재판을 하면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형을 구형했을 정도로 이 일화 있지 않습니까? 5.18에 대한 엄청 개인적으로 그 일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광주로 간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 5.18 광주에 대해서 이제 이 광주 정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검찰총장 시절에도 메시지를 냈었고요. 이제 올해도 메시지를 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약속을 지킨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79학번이니까 이제 광주 항쟁 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네.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80년에 이제 형사 모의 재판이 있었는데 서울대 법대는 형사법 학회에서 매년 형사 모의 재판을 해요. 그럼 학생들이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뭐 이제 변호사도 하고 증인도 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재판장은 외부에서 모셔오기도 하는데 선배를. 근데 이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재판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구형을 한 검사가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게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장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리고 친척한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받아서 이제 집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외가 쪽에 있는 강원으로 가 있었다, 도피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좀 안전하다고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법대를 다녔지만. 법대에 호남 출신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법조 인맥 중에 호남 인맥이 이제 되게 세고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법원장 중에는 TK 출신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한 명이에요. 오히려 호남이나 충청 출신 그 대법원장이 훨씬 많은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해서 그 호남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80년에도 이게 그 재판을 이제 선고를 한 게 5.18 이전이었어요. 5월 뭐 6일 정도 이러니까 정확한 사태를 몰랐겠지만 친구들을 통해서나 여러 사람들, 선배, 기자들을 통해서도 이게 광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런 얘기를 이 모의 재판을 했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박관현 열사나 홍남순 변호사, 김태웅 전 국회의원 묘소를 참배하고 이한열 열사 묘역도 참배하면서 말을 잘 못해서 저는 목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목이 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제 5.18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어 했고 이제는 이제 5.18의 항과 이제 경제 성장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메시지까지 이번엔 같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광주 방문 5.18 관련 행보는 아무래도 이제 중도 확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외연 확장에 상당히 공을 들이겠죠?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이 윤석열 후보의 중도 확장 행보가 지지율 저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밖에 있는 명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는 명분이 바로 중도 진보로의 외연 확장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그런데 이때까지 그래서 중도 진보 어떻게 확장하겠다는지 제대로 된 행보나 메시지로 잘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광주에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나이 지긋하신 또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사진 찍는 장면과 영상들을 보면서 광주에서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범야권의 대선 후보가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광주에서의 행보와 같은 것들이 이 당 바깥에 있는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필요한 측면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국민이 동의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도 찬성한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간 대선 주자라면 저 같은 발언하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 바깥에서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는 중도 외연 확장, 이제 탈반문 진보까지도 끌어안는 이러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대로 혁신을 하고 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범야권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시너지 효과의 종착지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또 언제가 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가 계속 밖에 있는 명분이 중도진보 확장이라면 네. 광주에서와 같은 행보들이 계속 나와야 되고 TK 지역이나 이 영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해서도 마냥 보수 일변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TK 지역 정서를 사로잡는 동시에 중도층이 봤을 때 이전의 정치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그러한 결이 있는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광주를 방문해서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이제 뭐 반대 시위, 이제 구호를 외치는 세력들도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모습을 계속 이어갈지, 어떤 지지를 받게 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보다도 먼저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후보 최재형 전 원장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광주와는 달리 보수의 어떤 텃밭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찾은 것도 아내와 함께 찾았는데 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만났다. 어떤 차별성을 좀 둔 것 같습니까? 차별성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을 아직 안 한 것이고 최 전 원장은 입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부산까지 이제 가서 저는 꼭 그 쓰레기만 주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최 전 원장의 공통점이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호남을 갔지만 거기서 이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이겁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을 해서 이제 광주 정신을 살리겠다, 5.18 정신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선거 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의 방안들은 뭐냐? 이거를 사실을 제시해줘야지 설득력 있게 호남 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텐데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사실 지지율이 빠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한 데가 어디냐면 PK 지역, 네. 부산, 경남, 그리고 호남, 그리고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빠지는 것을 좀 우려해서 지금 내려간 거 아니냐. 그러면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최 전 원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행보를 할 때에는 뭔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분의 공통점은 지금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상 그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고 이렇게 국민들은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은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회의와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 전 원장도 첫 행보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했지만 네. 조금 더 내용을 갖추고 이렇게 행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속도 면에서는 사실 좀 빠릅니다.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보다요. 그리고 그들의 이력을 보면 공통점도 참 많지만 법조인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변호사님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들려오는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다른 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면도 꽤 있는데 이제 저는 최재형 네. 전 원장은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뭐 네. 사실 K1을 나와서 이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기 때문에 저희 주변에 뭐 모시고 일을 한 사람도 많고 이제 배석 판사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죠. 요새 법조인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양쪽 진영 후보들이 다 법조인이 많으니까 법조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서울대 법대 나왔거든요. 정세균 후보도 법조인 아니지만 고대 법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다 법조인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뭐 윤석열 후보라고 해야겠죠. 최재형 전 원장 다 법조인이니까 얼마나 평들이 많겠습니까? 이 평, 저 평 다 나오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하시지만 이재명 후보는 2017년부터 들고 나왔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오래 했는데 왜 갑자기 후퇴를 하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낙연 후보는 토지 소유 얘기하더니 본인이 1000평을 소유했구나 그러면서 지금 또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법조인들이 모이면 여러 다른 법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원팀을 이뤄서 팀 플레이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여러 법조인들이 걱정을 하죠. 여야 모두 법조인 후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스타일도 있고 다른 스타일도 있는데 이제 얼마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얻느냐. 그리고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만 내리지 않고 처방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경선 과정이나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국민들이 평가를 아마 냉정하게 내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머뭇거리는 사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빠르게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 그런 것에 따라서 저의 행보를 결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거였습니다. 기자의 질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행보를 다르게 한다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어제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차별화를 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하냐. 제가 아까도 질문에서 드렸지만 부인을 대동했다는 것. 부인 논란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 보란듯이 부인을 데려간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고 거기다가 김미애 부산시에서 이제 김미애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입양 가족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의 정치도 좀 살려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선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는 본경선이 시작되면 당연히 국민들 앞에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이게 예비 경선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타이밍에서 가족이 이 정치 행보에 동행하는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요. 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처럼 부인이 거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울시장 3번이나 하신 분도 계시고 이건 아직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정치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존경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김미애 의원이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아들들을 입양했다고 알려진 공개 입양을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좀 공통분모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최재형 전 원장은 이제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협 행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당의 대선 주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 밖의 주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떤 당 행사라던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뭔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당 내부에서의 어떤 지지세를 굳혀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에 윤석열 후보를 어쨌거나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 중원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다. 두 사람의 입장 차이나 여러 가지 아까 나왔던 이 지지율 차이 등에서 기인한 전략 노선이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정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초기 입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서 과감한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격 입당을 통해서 제1야당의 인프라부터 다지는 이런 전공법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스타일상의 비교, 대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가정을 짧게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재연절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별로 좋은 평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잘 모른다, 정치 미숙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겠죠. 근데 최재형 원장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물론 첫 번째 행보긴 하지만 저는 임팩트 측면이나 메시지 측면에서 무엇을 말하려고자 하는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고 이것도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보수 야권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줏빛 좀 진한 색이 전체고요. 빨간색이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도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30.7%, 이어서 홍준표 후보 15.3%, 유승민, 최재형, 안철수 이 순으로 돼 있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지도 측면에서 60%가 넘는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추이를 좀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이어서. 네, 지금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맨 위에 나오죠. 윤석열 전 총장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보자면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을 딱 겨냥해서 손익분기 좀 지나면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대선 중도에 포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추 전 장관의 얘기는 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지지율 갖고서 좀 분석을 예. 해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당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하나의 후보로서 가정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입당을 미루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런 괴리가 그러니까 입당하지 않은 사람을 지지자들은 또 많이 지지하고 있는 네. 거예요. 이제 입당이 미뤄지면 이 지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추 전 장관의 얘기가 사실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20%대, 30%대, 20% 내려앉았어요. 이게 10%로 내려가면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입당도 안 돼 있고 보호막도 없는 상황에서 10%, 즉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믿을 거는 지지율뿐이 없는데 그거 10% 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상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런 지지율 하락세 지적에 윤 전 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결정이 늦어지면서 야권 유권자들이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제가 어떤 정치적인 손해, 이불리를 떠나서 그런 손해가 있더라도 제가 한번 정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가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지율이 몇 달 만에 30% 아래로 하락했는데. 글쎄 뭐 지지율이라는 게 뭐 하락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은 계속 속도를 내는 모습이에요. 변호사님 보니까 오늘 황중국 전 주영국 대사를 이 후원 회장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이제 밝혀졌는데 후원금 모금을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시작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띄우기 돌입했다는 것 같은데 황중국 전 대사 선임한 이유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 대선 띄우기 하면은 하락세가 반전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후원회장을 선임할 때는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징성을 갖고 꼭 이분을 모셔야겠다 이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크지 않나 이제 외교관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외무고시 통해서 전형적인 외교관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네. 황중국 전 주영 대사를 선임했는지 우리 아마 장례찬 평론가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캠프를 꾸리는 부분에 대해서 캠프를 이제 사실 대대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직접 뭐 취재도 하고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일희일비는 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조정 국면에 들어갔든 아니면 메시지에 혼선이 있다고 비판을 받든 일정 부분 캠프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캠프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 아마 지난주,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지난주에 아주 활발히 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마 이달 말 빠르면 다음 주와 이달 말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쇄신된 모습을 아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인적 구성원이 지금 좀 추가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잘 아실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잘 아십니까? 어떻게 황중국 전 대사를
선임한 이유는 뭔가요? 아니, 저는 후원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따로 아는 바가 없는데, 어쨌든 이두하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 전반적으로 정무적인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한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후원회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후원의 출범이 좀 늦어져요. 빨리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하루에 5억이 모였다, 이틀에 10억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기사를 막 내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성원이 모이는 것 자체가 조금 이 보합세에 들어간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또 일찍 후원 계좌를 빨리 열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인선은 제가 봤을 때 정무를 총괄하는 사람 누가 오느냐입니다. 정무 총괄 담당자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여러 경로로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인지를 하고 동의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정무총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사람으로 임명이 되느냐, 선임이 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8월 이후의 분위기, 7월 말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무총괄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것을 잘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동연 전 총리의 대선 행보도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교수님.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주 칭찬을 세게 하시더라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근데 원래부터가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서 한 40대, 그리고 경제 전문가.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짚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 같은 재난적 상황에서 민생과 경제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뭐 경제 전문가가 당연히 이제 이런 어떤 중책을 맡아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것인데, 아쉽게 이제 40대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어떤 디스가 될 수도 있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다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띄우는 그런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뭐 야권에서 나올지 여권에서 나올지 여러 얘기가 여의도에서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언제 출발할 것이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말에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기다려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겁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줄기차게 8월에는 버스 떠난다, 뭐 8월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마지막 이 물리적인 마지노선이 9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네. 9월 말로 연기가 되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격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말 번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여러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9월 말로 연기하게 됐을 때 이 경선 버스, 1차 버스에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이 범야권 후보들이 다 모이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범야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범야권 파해를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무엇보다 어떤 식으로든 야권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공감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정권 교체를 위한 최선인지 이준석 대표 같은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필요하다면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캠프에 책임 있는 이 총괄급의 어떤 인사가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 등을 미리미리 좀 오해가 쌓이지 않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연기 가능성이 조금 크게 대두가 되는 게요. 이제 경선 일정이 너무 길면 피로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선 중간에 추석이 껴요. 네. 추석 연휴가 끼면 그 앞에 어디 뭐 예비 경선까지 뭐 컷오프를 그 앞에 해야 될 건가, 그 뒤에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좀 실무진들은 이게 어렵다. 그래서 그리고 너무 경선 일정이 길어지고 추석 연휴 때문에 이거를 아예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는 게 네. 적절하다는 얘기가 전당대회 때부터 좀 나왔으니까 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나온 경선 연기론 분석해봤습니다.